안녕하세요. 예.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라서 어제 조금 이렇게 OT를 했는데도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긴장되고 해가지고 그 뭐지 그 이번에 제가 응용연산 수업을 진행하는 저는 김성국 소장이라고 하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C2M 에듀 부설 연구소에서 플라토랑 수학독해 GP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응용연산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또 관점도 다르고 좀 위협한 부분이 많을 텐데,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OT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뭐, 이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연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이렇게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또 이제 이거 교재를 이렇게 풀다가 좀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있으실 때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뭐 중간중간에라도 시간을 드리면은 이렇게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방송에서 많이 해결이 안 되실 때는 저희 카페나 아니면 도치만 카페에서 저희 쪽 이 코너가 있어요. 그쪽 코너에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강의라는 목적 자체는 응용연산을 이렇게 집에서 애들한테 풀리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수월하게 좀 애들이 응용연산을 학습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그런 쪽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7월에는 제가 SP 단계를 하고 8월, 9월까지 계속 이제 D 단계까지 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뭐가 어려운지 같이 또 이제 좀 공유를 해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S 단계를 준비했는데요. S 단계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응용 연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좀 하고 연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오늘은 조금 나누어 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선은 저도 이제 연산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약간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지금 이제 수학책을 쓰고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특히 어떤 걸 좋아했냐면은, 문제집을 다 떼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문제집을 사주면은, 막 이렇게 문제집을 다 푸는 거예요. 다 풀면은 정말 뿌듯하잖아요. 정말 뿌듯하면은 다 푼 문제집 막 쌓아놔요. 그래서 1년에 제 생각에는 한 10번 정도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집을.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집 푸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좋아했고 저희 때 보면 이제 천재, 뭐 삼천재 뭐 이런 문제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3,000개까지 다 풀고 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문제집을 참 좋아하는데 딱 하나 이제 제가 빠뜨리고 못 푼 문제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방문학습 연산학습지였어요. 방문학습 연산학습지를 제가 4학년, 5학년 때, 6학년 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어머니께서 방문학습지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마도 뭐 우유 배달 이런 걸 받으시면서 끼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그 연산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수백 문제, 수천 문제 푸는 게 이렇게 지겨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산책 같은 경우에 그때 그게 빨간 펜, 눈높이였는지? 아니, 눈높이였던 것 같아요. 눈높이였나? 뭐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대교 뭐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느꼈어요. 이 연산이라는 게 아무리 저도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나한테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아직도 제가 연산책을 개발하면서는 많이 머릿속에 박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개발에 참여한 연산책이 응용 연산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고 처음에는 상위권 연산 960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한 건 아니고 그냥 개발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때는 아주 이제 옛날이라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마법의 원리 연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샘 편집 과정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연산이 네 번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정통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기탄 수학이라든지 뭐 기적의 계산법 같은 그런 책보다는 조금 약간 응용 연산스러운, 사고력 연산스러운 그런 책들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책들이 처음에 이제 집필이 된 목적은 사실 이제 좀 더 어려운 연산을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지겨운 연산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연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나, 이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이 응용 연산이라는 책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연산에 있어서는 참 영원한 숙제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루에 4페이지씩 꼬박꼬박 풀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산 실력을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게 늘 수 있나, 이게 목적인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많이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산 전문 교구 뭐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연산 주머니. 예, 연산 주머니 좀 개발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응용 연산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는 잠깐 살짝 줬고, 네. 저쪽으로 주세요. 네, 자,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yes, 1번. 자, 그 응용 연산은 그 다른 것보다 이제 다른 책이랑 어떻게 다르고 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런 거는 참 저희는 드린 말씀이 많지만, 뭐 사실 뭐 엄마 쌤들께서는 어떤 부분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요 중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쓴 이제 저는 주로 머릿말을 많이 써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머릿말 담당이라서 이 머릿말을 보통 이제 읽어보시는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책을 만들 때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제 요걸 2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서 되게 이거 2페이지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머릿말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머릿말에서 그 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결국에 우리가 연산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초등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두 가지가 교과랑 연산이에요. 교과랑 연산. 사고력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한참 적고요. 그러니까 연산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책은 어떤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구매를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애들한테 연산은 가르쳐요. 근데 이제 연산을 가르치다 보니까 전문 연산 교재가 굉장히 많아졌죠. 응용 연산도 전문 연산 교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산에만 너무 함몰되는 경우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은 연산은 잘하는데 수학 문제는 잘 못 푸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언제 생기냐면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응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좀 그 문장제도 등장을 하게 되는 초등 중학년 이후, 그러니까 3, 4학년 이후부터 생기는 현상인데요. 아이들이 연산은 막 선행을 해서 막 중학교 단계까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연산을 그 연산 자기가 알고 있는 연산을 적용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다 보면 그럼 연산은 목적 자체가 연산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연산을 잘한다고 해서 연산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학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산을 연마해야 되지 연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연산이 목적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연산 진도는 학교 진도, 학교 교과 진도에 상관없이 좀 빨리빨리 나가요. 왜냐하면은 뭐 술술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연산은 학교 교과랑 별개로 따로 이렇게 쭉쭉 뭐 방학 때 떼든지 아니면 따로 가다 보니까 실제 해당 교과 단원을 배울 때랑 시차가 생기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3학년에 배우는 이제 분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는 분수에 대한 연산책을 이미 1학년 때 뗐어요. 근데 3학년 때 분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1학년 때 자기가 뗐던 연산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도 어렵고, 그 자체를 또 한 번 더 떠올리는지 복습을 하는 것 자체도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응용 연산에서는 다른 책보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아예 이 연산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걸 연습하는 것 다음에 바로 하루치에다가 3, 4페이지에는 뭘 넣냐면은 응용되는 연산 학습을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학 독해처럼 서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약간 뭐 저기 상위권 연산처럼 사고력 수학 연산 문제집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응용 연산 문제들이 3, 4페이지에 1, 2페이지에 원리와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3, 4페이지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연산 원리에 대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적용하는 걸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응용 연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페이지 자체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3, 4페이지에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 문제집을 풀려봤을 때도 1, 2페이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데 3, 4페이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 앞에 원리나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응용으로 넘어가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런 학습 방법에 좀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이 응용 연산 단계를 밟아가면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기 그 3, 4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 문제 형태는 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교과서의 수학 익힘책입니다.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학 익힘책 문제들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풀고 나서 연산은 보통 자기 해당 연산 학년보다 조금 더 일찍 푸니까 그때 그걸 연산으로만 끝내지 말고 해당 교과 내용이라든지 응용되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자. 이게 취지라는 점을 엄마쌤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차별점들은 제가 이제 교재를 조금씩 짚어나가면서 또 얘기를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1권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미로 이제 교육 준비를 다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드릴 때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또 이 문제는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니까 좀 적어놓고 이렇게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다고 채팅이. 그래요? 저 긴장 많이 했어요. 긴장 많이 했고 원래 처음 하면 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수라방도 그랬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역시 손이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뭐 원래 손만 이쁜 남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네. 저기 이제 제가 안익수는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 S1권의 1주차는 보시면은 주제가 10가지의 수예요. 10가지의 수는 여기 이제 저기 추천 그걸로 돼 있죠. 네, 돼 있어요. 제가 추천 영상 돼 있죠. 네. 10가지의 수는 되게 간단하니까 제가 이제 뭐 많이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응용 연산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다룰 때 S 단계에서는 그 연산 원리를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다뤄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개수라는 거고 하나는 수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 개수랑 수의 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개수는 어떤 사물의 수량을 얘기하죠. 수량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수를 개수로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은 딸기가 3개 있으니까 3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개수랑 수를 연계시켜서 이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개수 말고 수를 순서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이 순서 안에 수로 파악을 해서 그 순서 안에서 연산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개수로 이 연산 개념을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서로 그 연산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해당 페이지에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이들이 그 처음 연산이나 수를 다룰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개수로 수를 파악하는 건 간단한 반면에 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커지면은 개수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수를 추상적인 순서 안에 있는 어떤 수들, 예를 들면 6이면은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어떤 수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이제 5, 6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1주차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1일차랑 그 다음에 2일차 여기 있는 게 이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 지금 다 세고 있죠.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세고 있고 이 개수에 대한 거고 그 다음 바로 3일차, 4일차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3일차, 4일차에 나오는 게 순서예요. 순서. 여기 보시면 1부터 10까지 순서가 쫙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가 아니고 4일차도 보시면은 이제 이 순서를 가장 추상적으로 나타낸 이 앞으로 제가 S1에서 주구장창 다룰 내용인데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이 수직선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도 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많이 적용한 게 이제 그 응용연산의 특징이고 이 수직선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건데요. 이 수직선이 이제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그 개수랑 좀 다른지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할게요. 자, 1주차에서는 뭐 문제가 쉬우니까 금방금방 넘어갈 텐데
21페이지 21쪽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1쪽 4번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죠. 6보다 1 큰 수는 얼마일까요? 이러면은 6보다 1 큰 수는 7이죠.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순서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좀 다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모보다 1 큰 수는 8입니다. 즉 어떤 수보다 1 큰 수가 8일 때 어떤 수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응용연산의 특징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요.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네모 더하기 1은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미리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8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식이죠. 식 잘 보이시죠? 제가 좀 이렇게 삐뚤삐뚤 적어도 이해해 주시고 크게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사실 앞으로도 그렇고 이 S단계부터 D단계까지 계속 핵심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응용연산은 사실상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 3, 4페이지에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런 형태도 돼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8.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네모를 구하세요. 또 어떤 거는요. 아예 네모 더하기 네모는 네모가 되는 거를 갖다가 여기 여러 수들 중에 찾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네모가 많아져요. 이 네모가 많아지는 과정이 보시면 이게 무슨 방정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여러 수들의 어떤 그 크기나 여러 수들에 대한 어떤 양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수들을 자유롭게 이제 식에 맞게 조작해서 넣는 연습을 계속 저희가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결국 있는 네모가 있는 연산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5세, 6세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 5세, 6세에서 저희가 진짜 이런 걸로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모는 8 빼기 1은 7.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실제 5세, 6세 아이들이 등호를 이렇게 자유롭게 다루고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책의 이 단계를 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더 뒷단계를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석적인 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단계는 진짜로 이 단계를 진짜 그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교과에서 이런 배우는 건 칭찬은 네, 처음이죠. 처음이네요. 네. 그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우리가 6학년 때 배우죠. 방정식 다루면서 6학년 때 배우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냐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은 최초 단계에서는 이게 뭘까요? 최초 단계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또 강조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수들을 막 넣어봐요.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 이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그래서 쭉쭉쭉 하다 보니까 7을 넣어보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모보다 1 큰 수는 8일 때 네모는 7이에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요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풀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네모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네모에 어떤 수를 넣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수를 일씩 이렇게 크게 집어넣을 때마다 여기 합도 일씩 커지는구나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S단계, P단계, A단계 계속 풀어가면서 결국에 그런 규칙을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지 않으면 상관없고 또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 이게 8쯤 되니까 대충 1을 더해서 8이 되려면 8이랑 비슷한 수겠다. 나는 한 5부터 넣어볼래. 5, 6, 7, 답이 7이네. 이런 식으로 수의 범위를 확 좁히기도 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6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여기다가 바로 어떤 수를 집어넣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해할 때는 차근차근 한 수부터 집어넣어 가다가 나중에 어떤 식의 원리를 발견하면 좋지만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해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이 원리들은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요 정도 수준은 사실 요 정도 수준으로 모든 이제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파악해서 푸는 거는 늦어도 빨라도 한 초등 1학년, 2학년 정도에는 이 정도로 풀 수 있게 되면은 좋아요. 아니면 3, 4학년 때 우리가 3학년 때 실제로 이제 초등에서 자연수 덧셈, 뺄셈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시점에 이걸 할 수 있게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넣어보고 그 범위를 좁혀보고 또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아까 우리가 4일차에서 뭐를 했냐면 수직선을 했죠. 그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 여기 이제 어떤 이 8이 나와 있으니까 8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떤 수보다 1큰 수가 8이니까 아까 1큰 수는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는 그럼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수직선에서는 7이겠네. 우리가 수직선의 왼쪽부터 1, 2, 3, 4, 5, 6, 7, 8 이 순서로 썼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직선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직선을 아직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을 하는 방법이 더 좋고요. 그리고 수직선을 갖다 계속 아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어떤 이런 상황들을 자꾸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단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런 그 네모가 있는 걸 갖다 푸는 그런 연습들을 좀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주차로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자, 2주차는 더하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 많은 수, 1큰 수를 배웠는데 하나 많은 수, 1큰 수에 있어서 머무르지 말고 이게 결국에 더하기 1 한 수와 같다. 이제 이걸 연결시켜서 더하기 1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면은 1일차 26쪽을 먼저 볼게요. 26쪽. 자, 바로 그 다음 페이지예요. 자, 26쪽에서는 이 그림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자, 이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그림 두 가지의 의미를 아이들은 6세에서 알 필요가 있는데 엄마쌤 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등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첨가와 합병이라는 상황이에요. 첨가랑 합병 이러면 이제 엄마쌤들은 뭐 어느 정도 눈치챌 수는 있겠지만 첨가는 원래 4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로 온 경우예요.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뭐 연못에 오리가 4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두 개가 처음부터 한쪽에 6개 있고 한쪽에는 1개 있는데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왼쪽 손에 사탕이 6개 있고 오른쪽 손에 사탕이 1개 있으면은 모두 몇 개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상황은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엄마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고 나중에 1학년, 2학년 단계에서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첨가 상황에서는 앞수와 뒷수의 의미가 달라요. 합병 상황에서는 사실 앞수와 뒷수가 그냥 순서만 그러니까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A 접시에 있냐 B 접시에 있냐 이런 차이만 나지만 첨가 상황에서는 두 번째 더하는 수가 사실은 추가로 오는 수가 되죠. 원래 있는 왼쪽 수는 원래 있던 수가 되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이 첨가 상황에 조금 더 익숙해요. 처음에는. 이 첨가 상황에만 익숙해서 이 합병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뺄셈을 응용이 됐을 때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페이지 가볼게요. 2일차입니다. 자, 30쪽은 보면은, 이 페이지를 보고 조금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었고 했는데, 이 페이지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혹시 엄마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6 더하기 1은 1 더하기 6과 같다.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쵸? 네,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 교환법칙 하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 초등에서 이렇게 채팅으로도 웅이준이 그 맘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채팅으로도 말씀 주셨어요.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러면은 이거 실제로 배우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근데 우리가 이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초등에서 다루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초등에서도 이렇게 바꾸어 더하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바꾸어 더해도 합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결합법칙 혹시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써드리면은 요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된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자, A, B, C 나오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덧셈은 그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더하든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더하든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교환법칙은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거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초등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요. 직관적으로 이거 봐 수가 이렇게 바뀌어도 더 합하면은 합이 똑같잖아. 이거는 아이들이 충분히 쉽게 느껴요. 느끼는데 왜 여기서 6세에서 저희가 굳이 이 내용을 언급을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덧셈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더하는 경우가 있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더하는 게 있을 때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 덧셈을 접할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더하는 상황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성인들한테 물어봐도 98에서 1을 더하면 얼마지? 이렇게 되면 100이구나 바로 떠오르지만 2에다가 98을 더하면 얼마지? 이러면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수를 갖다 첨가해서 더하는 상황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뒤에 있는 수가 작을 때를 더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실제로 이 더하기 1을 가르치지만 더하기 1이라는 게 굳이 1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가르쳐 줌으로 해서 이런 수들도 이렇게 바꿔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초등 그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빨라지는 것 같아서. 네. 자, 초등 교사용 지도서에 1학년 2학기 203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덧셈에 대한 교합 법칙과 그다음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인데 이게 수학적 표현이 이렇게 나왔지만 아동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 더하기 5는 8이면 5 더하기 3도 8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도움 사례를 보시면 도움 사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외워야 하는 한 자릿수의 덧셈의 수를 거의 반으로 줄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교과서를 집필한 분들이 쓴 내용이에요. 보면 이제 외워야 하는 한 자릿수의 덧셈의 수, 이걸 보면 뭐를 느끼세요? 일단 우리가 곱셈구구를 외우듯이 한 자릿수의 덧셈은 사실 아이들한테 곱셈구구처럼 달달 외우게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사실 한 자릿수의 덧셈은 다 외우게 만듭니다. 실제 이걸 저는 덧셈 구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덧셈 구구는 사실 8 더하기 9는 이랬을 때 이제 받아올림 하면 8 더하기 9는 17 이게 아니라 8 더하기 9는 17이란 걸 대부분의 우리 수학을 배운 분들은 거의 다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는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워야 되는 한 자릿수의 덧셈의 수를 실제로 그럼 1 더하기 1부터 9 더하기 9까지 총 81개인데 그중에 절반은 바꾸어 더하기로서 안 외워도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9 더하기 1은 1 더하기 9와 같으니까 1 더하기 9는 10만 외워도 9 더하기 1은 당연히 교환 법칙 때문에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곱셈도 이런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외워보자. 이런 게 조금 더 대세에 가까워요. 2단부터 5단은 그냥 외우고 6단부터 9단까지 중에서 이제 2의 단부터 5의 단을 거꾸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외운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순수하게 6부터 9까지의 수가 나온 걸 따로 외우자.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이제 어떤 암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환 법칙을 저희가 되게 이른 나이부터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자, 결합 법칙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결국에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을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단계가 높아졌을 때도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식을 바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식을 자기가 계산하기 쉽게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환 법칙은 가장 간단한 예고요. 아까처럼 결합 법칙처럼 우리가 수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2 더하기 7 더하기 8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2랑 8을 먼저 더하는 게 10이 되니까 더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보고 바로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산 감각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을 조금 더 일찍 언급하고 앞으로 응용 연산에서도 이런 이제 연산 감각이 필요한 어떤 이런 좀 더 빠르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산 방법을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엄마 쌤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일차 가볼게요. 이제 3일차. 3일차 네모가 있는 더하기예요. 자, 네모가 있는 더하기에서는 여기서 있는 네모가 있는 더하기에서는 왼쪽 페이지에서 뭐를 다루는지 꼭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개수냐 순서냐 중에서 개수죠.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건 개수예요. 우리가 4개가 있는데 몇 개를 더 그려야 5개가 되지? 라고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몇 개를 더 그려야 5개가 되지? 그러면 하나 더 그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네. 이런 방식으로 네모가 있는 더하기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많은 이제 이 응용 연산을 푸시는 분들이 왼쪽 페이지를 풀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는 그냥 그 아이들이 푸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관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 왼쪽 페이지에서 이런 의도한 방식을 오른쪽 페이지에 최소한 첫 줄, 둘째 줄 정도까지 문제는 이 방식으로 한번 푸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런 걸 다 제시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개수로서 일단 네모에 들어가는 수를 하나부터 하나, 둘, 셋, 넷. 왜냐하면 그릴 때는 무조건 우리가 순서대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6개를 그릴 수는 없죠.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이 수를 넣는 연습과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려 넣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모 안에 일단 대입하는 훈련이죠. 요걸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네모를 그려넣는 연습을 먼저 하니까 요 방식대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이렇게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관찰을 해보든지 또 다른 쪽 페이지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거기선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쪽 가볼게요. 37쪽은 바로 그 다음 쪽에 있는 이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조금 이제 이 위에 이런 문제들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네모가 두 개이기 때문에 처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네모가 하나이다가 네모가 두 개가 되다가 네모가 세 개가 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결국에 네모가 두 개가 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수들은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 두 수의 관계는 결국에는 1 큰 수와 1 작은 수의 관계라는 걸 앞에서부터 쭉 학습해 온 친구들은 알고 있으니까 6하고 7을 여기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두 개라서 당황하지 말고 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이게 네모가 세 개 돼도 풀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네모가 세 개인데 여기다가 뭐 1, 6, 7 이렇게 세 개를 줬다. 그리고 네모 더하기 네모는 네모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응용시켜 나가도 사실 네모의 개수가 늘어났지만 수 자체도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수들의 관계. 이 식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고 요거에서 요걸 빼면 요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세 개의 관계가 결국 합차 관계라는 걸 파악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응용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산 감각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주차로 갈게요. 자, 3주차에서는요. 3주차에서는 빼기를 가르칩니다. 3주차에서 빼기를 가르치는데 자, 많은 분들이 그다음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빼기를 더하기보다 훨씬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들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건 엄마 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덧셈은 잘하는데 빼기는 잘 못해. 아니면 우리 애도 덧셈 할 때는 술술 잘 나가더니 빼기는 잘 못해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덧셈과 뺄셈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덧셈하고 뺄셈은 이제 엄마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실제 우리가 덧셈과 뺄셈은 한 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덧셈을 거꾸로 생각하게 빼기고 그 다음에 곱셈을 거꾸로 생각한 게 나누기인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효과적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빼기를 덧셈과 자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배웠죠. 5 더하기 1은 6이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1을 더했을 때 5보다 1 큰 수가 6이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면 나중에 이 단어에서 배우는 빼기에서는 이 관계도 배워요. 결국에는 6보다 1 작은 수는 5니까 6 빼기 1은 5야. 그러면 사실 이 관계랑 이 관계는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똑같은 관계인 거예요. 요걸 가르치는 게 사실은 덧셈과 뺄셈의 연관인 거고 교과에서도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라는 차시가 꼭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뺄셈을 조금이라도 쉽게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덧셈과의 연관성을 잘 못 느끼는 친구들은 당연히 빼기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더하기 상황보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이거 되게 약간 제 생각인데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많이 받는 상황에만 익숙하지 나누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께 줄어드는 걸 잘 못 참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빼기 상황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덧셈보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빼기 단어는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1일차에 거꾸로 세기를 했잖아요. 했으면은 아까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게 앞에도 있었죠. 앞에 있었던 이제 여기 앞으로 세기. 앞으로 세기랑 거꾸로 세기를 갖다가 거꾸로 세기를 할 때 한 번 더 앞으로 세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꾸로 세는 거는 앞으로 세기를 거꾸로 한 거다. 2일차에 보면은 2일차에 나오는 여기 1 작은 수 있죠. 1 작은 수는 결국에는 여기 앞에 있는 또 1 큰 수의 거꾸로 생각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1 작은 수는 왼쪽에 있고 1 큰 수는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덧셈과 뺄셈의 연관을 계속 끊임없이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뺄셈을 덧셈보다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걸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덧셈 뺄셈을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한 단계에서 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게 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수가 커지면은 덧셈과 뺄셈의 관계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53쪽 가볼게요.
자, 53쪽의 4번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아까 짚어드렸던 이 21쪽의 이 문제랑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보다 몇 작은 수는 8입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수는 뭐냐면은 어떤 수보다 1 작은 수는 8이니까 이건 9죠, 9. 근데 이 수가 9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9보다 1 작은 수는 8이다. 이걸 이 두 수를 거꾸로 해보면은 8보다 1 큰 수는 9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큰 수와 작은 수가 사실은 서로 1 큰 수와 작은 수가 서로 이렇게 거꾸로 갔을 때 같은 관계에 있다는 걸 아이들이 좀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요. 육세에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수보다 1 작은 수는 8일 때 이 수는 이 수보다 1 큰 수구나 라고 느끼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작은 수랑 큰 수를 같이 가르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일차 볼게요. 4일차. 자, 4일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거 여기서도 지금 개수를 통해서 네모가 있는 걸 가르치고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몇 개를 지워야 8개가 되지?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개를 지우면 되는구나. 이 문제도 똑같이 7개를 그렸어요. 7개를 그린 다음에 자, 7개에서 우리가 몇 개를 지워야 6개가 되지? 자, 6개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한 개를 지우면 돼요. 그럼 답이 1이네. 자, 이런 과정으로 처음에는 네모가 있는 연산을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개수로 훈련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개수로 이런 방식을 첫째 줄이나 둘째 줄은 똑같이 해보자.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주차 가볼게요. 자, 4주차는 이제 더하기하고 빼기를 이제 더하기 1하고 빼기 1을 같이 가르치는데 4주차는 보시면 네. 제거와 비교. 제거와 비교.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주차는 보시면은 이 1일차, 2일차, 자, 전부 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순서일까요? 개수일까요? 자, 이거는 전부 순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는 왜 또 순서로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수로 가르쳤다가 1 작은 수랑 1 큰 수를 같이 가르치니까 이걸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순서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 작은 수는 순서상에서 그 바로 이전 수와 같고 1 큰 수는 순서상으로 바로 그 다음 수와 같다. 수직선으로 표현하자면은 1 작은 수는 왼쪽에 있는 수와 같고 1 큰 수는 오른쪽에 있는 수와 같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빼기 1한 수는 왼쪽에 있는 수와 같고 더하기 1한 수는 오른쪽 한 칸 건너쪽에 있는 수와 같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순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개수가 이제 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서가 편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순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 2일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선이 왔죠. 이 수직선을 갖다가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첫 줄의 문제들은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리고 항상 기준이 되는 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들 있죠. 즉 우리가 목표가 되는 수들, 이 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좌우로 뭐 아이들이 처음엔 다 그리려고 할 거예요. 1부터 10까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꼭 필요한 거 한 3칸, 4칸만 그리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답들을 찾아가게 하는 거. 자, 아까는 네모가 있는 더하기 빼기를 개수로 했지만 여기서는 순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면은 우리 애는 순서로 풀어야 되나요? 개수로 풀어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학습 단계에 있어서 개수가 익숙한 아이들은 개수로 풀고 나중에는 개수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순서로 푸는 것도 반드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개수로 푸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어떤 수를 하나씩 집어넣어가는 과정을 어떤 그림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고요. 수학에서 연산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산에서 우리가 보통 교과에서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예를 들면 곱하기가 있으면 꼭 이 방법으로 가르쳐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있으면은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뭐 44 곱하기 32가 있으면은 갑자기 곱하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제가 틀리게 풀 수도 있어요. 너무 놀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말할게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44 곱하기 10은 얼마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될까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 너무 귀찮아요. 요거는 이미 44 곱하기 10은 44의 10배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440으로 풀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요 방법도 알고 있고 요 방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즉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사실 같지만요. 실제로 나중에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이 어떤 연산 실력의 기준은 연산을 더 빨리 계산하는 건데 빨리 계산하는 친구들은 모든 문제들을 다 일괄적인 세로셈식으로 풀질 않아요. 자기들이 딱 식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그렇게 감각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이 연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인데 어떤 게 더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저희 교재에서 제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아이들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고 6세는 그런 체험이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 어떤 식에 따라서 아,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좋네.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좋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 알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6세 단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72쪽. 자, 72쪽 2번 문제는 요 문제예요. 72쪽 2번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뭐 7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반면에 이 오른쪽 문제는 처음에 아이들이 막막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식의 이제 사고력 연산 퍼즐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이 그런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먼저 네가 풀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거를 먼저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5 찾고 그 다음에 1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6을 찾으면은 자 이제 여기를 풀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문제를 풀 때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문제를 풀 때도 무조건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부터 풀어야 돼, 위쪽에 있는 것부터 풀어야 돼, 이런 편견을 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면은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게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연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푸는 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계산하기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되는 게 더 좋은 계산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일차 가볼게요. 자, 3일차의 이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가 사실 S1번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아이들의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식이 있죠, 지금.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 다 식이 있는 경우를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이런 게 익숙하죠. 등식을 많이 들어본 케이스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법이 있겠지만 아까처럼 일단 뭐 아까처럼 개수나 수직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는 이 합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에요. 합을 먼저 구해서 6은 네모 더하기 1, 네모 빼기 1 이렇게 쓴 다음에 이런 순서도 이렇게 이게 왜 답이 왼쪽에 있지? 이런 것도 약간 불편한 친구라면 이걸 바꿔서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등호의 왼쪽하고 오른쪽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순서나 개수로 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서 바로 수직선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기준이 되는 수는 5겠죠. 5. 자, 5보다 1 큰 수가 있어. 5보다 1 큰 수가 있는데 5보다 1 큰 수는 얼마지? 5보다 1 큰 수는 6이야. 그럼 여기는 6이네. 그럼 여기도 6이 돼야 되겠지. 여기 있는 6이 되려면은 자, 이거는 어떤 수보다 1 작은 수니까 자, 1 작은 수가 6이 되니까 이 수가 어떤 수야? 어떤 수는 7이네. 자, 이렇게 푸는 경우예요. 자, 이 정도로 수직선을 갖다 이 식을 보고 아는 거는 사실 6세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아까부터 좀 훈련한 친구들은 이렇게 가르치셔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또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응용 연산에서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때 이런 수직선으로 이걸 이해하고 이 수직선에서 요 사이의 이 거리, 이 칸수가 이 차와 같다는 걸 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수직선으로 한 번씩 그려보게 하는 연습은 해보시고, 아, 우리 아이가 아직 수직선이 좀 익숙하지 않구나, 아니면 할만하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방법을 가르치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76쪽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가운데 있는 다섯 수들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합과 차가 주어져 있는데 합과 차가 주어져 있는 수 두 수를 구하는 문제죠. 이런 수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운데 5개의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차근차근히 일단은 아이들이 두 개를 동시에 보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합부터 보게 해주세요. 합부터. 아니면 차부터 먼저 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합부터 먼저 왼쪽에 나와 있어 합부터 보게 하면은 자, 합이 4인수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 5, 8, 2, 3 중에 합이 4가 되려면 일단 4보다 작은 수여야 되겠죠. 이런 수들은 다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수가 합이 4네. 그럼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자, 이 두 수가 차가 2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차가 3 빼기 1은 2지. 그러니까 차가 2 맞았어. 자,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째 문제는 합이 9인 걸 찾아보면은 합이 9인 게 두 쌍이 있어요. 요렇게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 쌍이 있죠. 1과 8이 있고 5가 4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를 보고 이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자, 차를 보고 찾아야 되겠죠. 먼저 5, 4를 찾고 8, 1을 찾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쌍 중에 차가 7이 되는 건 얼마일까? 5 빼기 4는 1이니까 아니야. 8 빼기 1은 7이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합과 차를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가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5개 전부 다 합차 다 구해봐야 돼.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4는 처음에는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아이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풀어서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먼저 합이 4인수부터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거꾸로 생각하게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좀 네. 덜 풀려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꼭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꼭 하루에 다 안 풀어도 아이가 좀 힘들어하면은 좀 덜 풀리고 나중에 이 페이지를 또 푸셔도 됩니다. 이런 좀 어려워하는 페이지들이 이 3페이지, 4페이지 응용 연산 페이지는 꼭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4일차예요. 자, 4일차에는 1을 2번 계산하기가 나와요. 1을 2번 계산하기 나와서 더하기 1이 여기서는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는 1을 2번 더하는 경우예요. 1을 2번 더하는 경우, 이 경우겠죠. 1을 2번 더하는 경우, 1을 2번 더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1을 2번 빼는 경우예요. 이거겠죠. 그 다음에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경우예요. 자, 이걸 왜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이걸 그냥 왼쪽에서부터 쭉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교환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건 아마 바꿔서 풀 거예요, 아이들이. 3 더하기 1은 4. 그럼 4에서 또 1을 하면은 5 이렇게 풀 텐데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작수와 끝수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작수랑 끝수는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수로 시작해서 중간에 어떤 계산을 막 했더니 결과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작수에서 중간에 어떤 걸 해야 이 끝수가 될까라는 걸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요. 풀고 나서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1을 2번 더하면은 이 시작수보다 수가 더 커져요. 그것도 얼마만큼 커지냐면 이 큰 수가 돼요. 그 다음에 1을 2번 빼면은 이 작은 수가 되고 한 번 1을 빼고 한 번 1을 더하면은 원래 수가 같아져요. 자, 요걸 아이들이 이걸 다 풀고 나서 한번 관찰하게 해보세요. 관찰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감각적으로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면은 원래 수와 같아진다는 것도 좀 더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고 요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개수로 이해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가 초콜릿을 5개 가지고 있는데 엄마한테 하나 주고 다시 하나 받았어. 그럼 원래와 같아지지. 이런 식으로 개수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수직선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4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원래 수인 4와 같지. 그러니까 4에서 1을 더하고 1을 빼도 원래 수와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원래 수가 어떻게 돼서 나중에 결과수가 되는 과정을 알려줘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응용연산 문제에서는 이제 4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4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6이 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렇게 처음수와 결과수가 나와 있죠. 자, 그럼 4에서 6이 되려면은 물론 이것도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아이들이 이 네 가지 길을 다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 더하기 1 빼기 1하니까 4가 되네. 더하기 더하기 6이 되네. 빼기 빼기 하니까 2가 되네. 이렇게 풀어도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처음수와 결과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4에서부터 6까지 2가 커졌네? 그러면은 나는 1을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9에서 7까지 2가 작아졌네? 그러니까 나는 1을 두 번 빼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처음수와 결과수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게 여기 응용연산에서는 가지고 있는 목적인 겁니다.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번 문제도 이 보시면은 처음수하고 결과수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것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더하기 더하기 넣어보고 더하기 빼기 넣어보고 빼기 빼기 넣어보고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까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여기는 5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3이 될까? 두 번 다 빼야 3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수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조금 유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 다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문제들도 어려워하는데 그 단계를 바로 시도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목적 자체는 그렇게 해서도 풀 수 있으면 좋다. 네. 저희는 이제 6세면 만 6세죠. 만 6세, 만 6세가 맞습니다. 만 6세. 어휴. 아, 난이도 엄청 하다고. 많이 높죠.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천천히 하루하루 따라오면은 좀 따라올 수 있게는 기획을 했는데 이런 문제집을 이런 연산 문제를 처음 푸는 아이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1학년도 괜찮죠? 예, 저는 솔직히 S단계, P단계, A단계는 1학년 교과 내용을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학년 아이들이 사실은 S단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1학년들이 하는 게 좀 더 좋고 연산을 좀 빨리 시작하려는 친구들은 뭐 해도 되는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또 어떤 기본 연산책을 5세나 6세 때 떼고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어떤 책이 6세에 맞기도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난이도가 이제 다른 일반 기본 연산책에 비해서 좀 높죠. 자, 그러면은 S단계, S1권까지 저희가 마무리했고요. S1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이 책의 목적이라 든 연산 얘기가 하나 좀 길어졌으니까 이까지 좀 길어졌고 S2, 3, 4는 제가 이제 문제 중심으로 좀 빠르게 갈 건데요. 한 4분 정도만 저희가 쉬고 11시 25분부터 S2권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원래 다른 강의를 할 때 좀 그런데 말이 좀 많이 빨랐죠. 많이 이렇게 빠르고 이러면은 계속 채팅창이나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세요. 말이 빠릅니다. 진짜. 그러면 계속 제가 또 보고 좀 천천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천천히 할 텐데 제가 오늘 아무리 첫 시간이라 보니까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이 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라졌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점점 좀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제일 긴장했을 때가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인데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긴장되는 건 또 오랜만이에요. 말씀 빠른 게 더 집중된다는 분도 있으시고 네. 이해가 잘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뭐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 S2권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S2권. 자, 듣다 보니까 적응되셨대요. 그래요? 적응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소장님에게 적응하시면 됩니다. 네. 자, S2권은 저희가 이제 아까 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10가지의 수에서 20가지의 수를 일단 내용적으로 확장을 했어요. 내용적으로 확장을 하고 수의 범위를 확장하고 또 동시에 더하기 1, 빼기 1에서 더하기 2와 빼기 2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내용상으로는 S1권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좀 확장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주차에서는 20가지의 수를 갖다가 먼저 아까처럼 똑같죠. 1일차에서는 개수를 다루고 그 다음에 2일차에서는 순서를 다루죠. 그래서 개수와 순서를 하는데 슬슬 20가지부터는 이 개수를 나중에 이 동그라미 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슬슬 개수를 표현하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서 점점 이제 20가지의 수부터는 수의 순서로 이런 개념들을 가르치는 이제 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3일차로 바로 넘어가면요. 자, 3일차는 수의 순서를 하다가 갑자기 이식 앞으로 띄어쓰기를 하죠. 즉, 이식 띄어쓰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짝수끼리 띄어쓰기, 홀수끼리 띄어쓰기를 하는데요. 요걸 하는 목적은 뭘까요? 요걸 하는 목적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단원에서
더하기 2랑 빼기 2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2씩 띄어세기를 하면은 좀 더 더하기 2와 빼기 2를 더 순서에 맞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7, 9, 11, 13, 15가 있을 때 이 수들은 결국에는 2씩 다 큰 수고 7 더하기 2는 9, 9 더하기 2는 11, 11 더하기 2는 13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로 이렇게 2씩 띄어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일차 18쪽을 한번 보실게요. 4일차 18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S1권에서 1큰 수를 가르쳤으니까 1큰 수를 두 번 하면은 2큰 수가 된다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순서에서는 결국에 수직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칸을 건너뛰면은 2큰 수가 된다. 이렇게 1큰 수와 2큰 수의 관계를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2큰 수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1큰 수에서 연장해서 학습할 수 있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주차로 넘어갈게요. 자, 2주차는 이제 이 큰 수를 했으니까 더하기 2를 하겠죠. 더하기 2를 하는 내용이고요. 29쪽을 먼저 볼게요. 29쪽. 자, 29쪽 이 3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식을 통째로 세우는 문제예요. 통째로 세우는 문제.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사과, 바나나, 수박, 딸기의 수가 나와 있고 이걸로 이제 사과와 수박은 네, 좀 맞췄습니다. 자, 사과와 수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러면은 사과는 세 보니까 이렇게 9개고 수박은 여기 1개니까 10개예요. 예, 답은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건데 요 문제를 제가 왜 언급을 했냐면요. 이런 걸 할 때 사실 그 별건 아닌데 이 식을 세우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OT 때도 이제 식을 안 세우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식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아이들이 이런 식을 갖다가 그 쓰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일단 첫 번째로는 나중에 서술형에서는 평가 과정에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그 서술형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근데 그때 식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풀이 과정에서 최소한 식이라도 쓰는 반면에 식을 쓰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풀이 자체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안 쓰면은 굉장히 많이 감점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서도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서술형 문제에서도 딱 핵심적인 식만 딱 세우면은 대부분은 풀이 다 맞다고 해줍니다. 즉 우리가 서술형 문제의 풀이에서 핵심도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식을 쓰는 걸 자꾸 귀찮으니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찮더라도 아이들이 식을 모든 거에서 다 쓰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꼭 식을 요구하는 문제들 있죠. 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에서는 반드시 식을 써주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식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면은 식이 2개, 3개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약 답을 틀렸으면 어떻게 해서 답을 틀렸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을 안 써놓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만약에 1번식에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3번식에서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가능하면 기입을 하는 훈련들은 나중에도 꼭 필요하니까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초등에서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만약에 사과와 수박이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사과와 수박의 개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세요. 이걸 꼭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꾸어 쓰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특히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첨가와 합병 상황을 비교했을 때 합병 상황에서는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런 순서대로 잘 안 쓰는 친구들이 이 문장을 식으로 옮길 때 자꾸만 이 수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식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계산하기 편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아이들이 조금 계속 바꿔 쓴다.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쓴다. 그러면은 그냥 웬만하면 앞에서부터 사과가 먼저 나왔으니까 사과부터 먼저 써.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서술형 훈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쪽 갈게요. 자, 33쪽의 3번 문제는 또 처음 보는 유형이죠. 자, 이 문제는 아예 이 연산기호와
숫자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떤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 세 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더하기랑 는 이런 것들은 사실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6, 2, 18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큰 수를 계속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느낀 게 16에서 2를 더하면 18이 된다. 혹은 18은 16보다 2 큰 수야. 이런 관계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 식들을 만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식들을 만들기 훨씬 편한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상 감각을 기르는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 어려워할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관계들을 잘 파악 못하는 거니까 아까 했던 이 큰 수, 수직선에서의 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3주차로 제가 가볼게요. 자, 3주차 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덧셈하고 또 연계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주차 이식 거꾸로 세기는 아까 나왔던 이식 띄어세기랑 연계시켜서 학습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1 작은 수, 2 작은 수도 아까 1 큰 수, 2 큰 수랑 같이 연계해서 학습을 하셔가지고 빼기를 더하기보다 훨씬 어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좀 풀 수 있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60쪽으로 가볼게요. 자, 60쪽에 있는 문제는 사실 이제 4일차에 이제 네모가 있는 빼기 1, 2 이걸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상에서는 뭘로 하냐면요. 실제로 이 개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개수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 실제로 해보시면 이 개수를 그리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개수를 다 이렇게 그 개수가 이렇게 특히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그리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개수를 통해서 이렇게 한 줄 정도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꼭 수직선으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럼 여기 14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5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얼마를 빼야 14가 되지? 1을 빼면 되는구나. 이런 수직선 과정도 꼭 해보셔야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도 다 보면은 수직선 또는 개수로 풀 수 있는데 슬슬 개수로 표현하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수로 그리기에는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수직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직선으로 풀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번 문제도 아예 수직선 문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직선으로 하는 걸 계속 S1에서부터 연결해서 계속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자, 그 다음 4주차로 넘어갈게요. 자, 4주차 1일차는 더하기와 빼기 1을 2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5개를 한꺼번에 확 다루죠. 연속수. 여기서 기준수가 있다 그러면 기준수에서 1 작은 수, 2 작은 수, 1 큰 수, 2 큰 수. 그 다음에 1 작은 수, 2 작은 수는 빼기 1, 빼기 2와 같고 1 큰 수, 2 큰 수는 더하기 1, 더하기 2와 같다. 요걸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속되는 수 사이에서 더하기 2와 빼기 1, 2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응용연산의 68쪽에 2번 문제가 있어요. 68쪽 2번 문제. 68쪽 2번 문제 같은 게, 왜 이렇게 계산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이들이 알아서 좀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18 더하기 1은 19, 18 더하기 2는 20, 15 더하기 1은 16, 15 더하기 2는 1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점점 이게 1 더하고 2 더하면은 이렇게 연속수를 나란히 쓰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게 돼요. 이런 게 바로 수감각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를 계속 그때마다 이렇게 18 더하기 1, 18 더하기 따로 계산하다가도 나중에는 이 수 사이에 일정한 그 수 크기 사이의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 규칙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을 빼고 2를 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거꾸로 연속되는 수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표들에서 자기가 푼 걸 보고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16에서 1을 빼면 15가 되고 14가 되니까 이렇게 자꾸 거꾸로 연속한 수가 되네.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한 번 더 표를 관찰하게 하면서 그런 규칙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69쪽 3번 문제도 제가 아까 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6세 친구들 중에는요 한글을 아직 못 깨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대략 이제 문항을 파악할 수도 있고 엄마 쌤 여러분들이 읽어주기도 하시는데 그때 이 그림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바로 풀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그림을 말로 한번 엄마가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아이스크림 10개가 있었어. 그 중에 2개를 먹었어. 그러면은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몇 개일까요? 이렇게 이걸 그냥 읽어주시지 말고 이 앞에 있는 그림도 말로써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이걸 갖다 아이들한테 말로 한번 표현하게 해보세요. 자, 여기 빨간색 풍선이 몇 개 있지? 이러면은 빨간색 풍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요. 그럼 파란색 풍선은 2개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훈련들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식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글을 깨치는 단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과 그림을 보고 문장만 읽어주고 그림 쓱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이걸 갖다 꼭 문장으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아직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말로 해보시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그림들을 아까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도 있죠. 이런 그림들 이 책에 많이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도 이런 추상적인 그림들도 아까 나왔던 이런 수상적인 그림들도 말로 한번 표현하게 해보게 하시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S2권은 나머지들은 이제 그 S1권하고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S3권으로 가겠습니다. 요게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넘어가면 바로 자동으로 꺼지고 있는 그렇진 거예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자, S3권은요. S1권하고 2권은 지금까지 우리가 더하기 1과 더하기 2 이런 것들을 수의 순서, 그 다음에 개수를 중심으로 가르쳤다 그러면은 S3권부터는 이제 더하기 1, 2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자릿수의 덧셈, 즉 더하기 1부터 더하기 9까지가 다 나오는 한 자릿수의 덧셈을 갖다가 합이 9가 되는 이내에서 가르쳐요. 합이 9가 되는 이내에서 가르치고 이때 가르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 개수나 수의 순서 중에서 수의 개수에 좀 더 가까운 가르기와 모으기 방법입니다. 자, 가르기와 모으기는 초등 교과서에도 나오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보셔서 이 1일차에 나오는 이게 모으기예요. 모으기. 이게 모으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가르기예요. 이 2일차에 나오는 거. 2일차에는 요게 가르기죠. 그래서 가르기와 모으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덧셈과 뺄셈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거꾸로 한 거라 생각하면 되고 결국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개수로서 계속 이렇게 모으기를 합니다. 즉 이 개수로 하는 단계를 결코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당연히 4, 4를 모아서 바로 8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없는 단계일 때는 이렇게 개수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씩 그려보면서 또 가르기 모으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기를 해보고요. 자, 여기 다음 8페이지에 있는 응용연산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요거는 보시면 이제 어떤 두 수를 모아야 이 아랫수가 되지? 라고 이제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6이 이 4, 2, 3 중에 두 수를 모으면 6이 돼. 어떤 두 수를 모아야 되지? 라고 할 때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이렇게 풀어요. 4, 5를 모으면 9가 되고 5, 2를 모으면 7이 되니까 답이 이거네. 4, 2를 모으면 6이 되니까 아니야. 이런 과정을 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계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다 해보는 단계예요. 일단은. 근데 나중에는 일단 여기서 나중에 가르기를 배우고 나면은 내가 생각해보니 7을 갖다 갈랐을 때 하나가 5가 되면 하나 2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제 생각해서 풀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르기를 배우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모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충분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르기로 넘어가고 가르기에서 이 11쪽 있죠. 11쪽. 이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있는 세 문제를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세 문제는 구성이 좀 다르죠. 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하나씩만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봐요.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물어봅니다. 자, 이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가르기는 결국엔 이거 합과 같아요. 사실 이걸 합으로 표현하면은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1 더하기 5는 6.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은 6. 그 다음에 2 더하기 4는 6. 이렇게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합이 이 세식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합이 6인 세식이에요. 합이 6인 세식이죠. 자, 우리가 아까 덧셈 구근을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덧셈 구근을 외우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구구단처럼
1의 단, 2의 단, 3의 단, 4의 단 이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1, 1은 2, 뭐 1 더하기 2는 3. 뭐 실제로 그렇게 외우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게 있고, 근데 합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합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덧셈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즉 합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아이들이 나중에 이 네모가 있는 연산도 훨씬 빨리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가르기를 여러 개 해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 2번 문제 있죠? 몇 페이지냐면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2번 문제를 보시면 5를 4가지 다른 방법으로 갈라보세요. 요거랑 똑같아요. 네모 더하기 네모는 5가 되는 식을 4개를 모두 만들어 보세요. 요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이 책에서. 근데 여기서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빠짐없이 자기가 이걸 갖다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빠짐없이 외우려면은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자기는 이걸 많이 써봐 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2 더하기 3은 5 먼저 생각났어. 4 더하기 1이 그 다음에 생각나네. 그 다음에 뭐 1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처음에 이 왼쪽에 있는 칸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칸의 수를 갖다가 우리 여기는 작은 수부터 써보자. 이렇게 1, 2, 3, 4 써주고 여기로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작은 수부터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기서는 그럼 4, 3, 2, 1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있는 수에서 일정한 규칙으로 아이들이 식을 찾아 넣어야 아이들이 이 식을 모두 다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찾아요. 우리가 합이 10이 되는 식은 모두 9개나 있거든요. 이런 걸 찾을 때도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들은 1 더하기 9부터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8은 10 이 순서대로 찾는 반면에 처음부터 5 더하기 5부터 생각하고 3 더하기 7 생각하고 이렇게 찾는 친구들은 꼭 나중에 답을 한두 개 빠뜨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이 3번에 있는 이런 문제들부터는 이렇게 꼭 자기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답을 써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1쪽에 자 2번 문제 21쪽 2번 문제는 모아서 주어진 수가 되는 세 수를 묶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렵죠. 어떻게 보면 수도 너무 많고 어려운데 이 첫 번째 문제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아까도 제가 한번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지만 모아서 이 수가 되려면은 일단은 이 수보다 더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이 수보다 더 작은 수를 모아야 모아서 9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수랑 예를 들면 세 수를 모아야 되니까 우리가 1, 7로 모았을 때 이 수가 가장 큰 수예요. 모아서 이렇게 됐을 때 0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8이랑 9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제하는 걸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른쪽 문제에서는 훨씬 많이 나오는데 이게 6이니까 어쨌든 6보다 큰 수는 안 되겠죠. 6보다 큰 수는 모아서 6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수들 중에 이제 작은 수, 이것도 이제 큰 수부터 하셔도 돼요. 작은 수부터 나는 1, 2, 3부터 더 해볼래. 1, 2, 3부터 더 해보고 이건 똑같은 수니까 이건 하나 없애버려야 되죠. 자, 1, 2, 3부터 해보고 1, 2, 6부터 해보고 이런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의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찾을 수 있는지 이 과정들을 한번 아이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관찰해 보시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힌트를 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차 갈게요. 자, 2주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기와 모으기를 했으니까 덧셈을 이제 해봅니다. 덧셈을 하는데 1일차에서는 큰 수 더하기 작은 수를 하고요. 2일차에서는 작은 수 더하기 큰 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왜 제가 작은 수 더하기 큰 수 더하기 작은 수를 따로 하는지는 아까 제가 교환 법칙 할 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작은 수 더하기 큰 수 상황을 큰 수 더하기 작은 수로 바꾸어 하는 걸 익숙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그냥 사실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이제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풀었지만 나중에는 3 더하기 5를 이제 잘 그냥 바로 8로 계산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은 또 작은 수, 큰 수를 바꿔서 계산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런 단계가 돼서는 자기가 굳이 이런 계산이 이제 3 더하기 5는 8이라는 걸 거의 외워버렸어요. 이런 단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교환 법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이런 가능성을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작은 수, 큰 수가 나오면 큰 수랑 작은 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혼동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35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5쪽 문제부터는 이제 좀 덧셈식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많이 보셨을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교사용 지도서, 수학 교과서 익힘책에 나오는 문제예요. 잠시만요. 잊었네. 잠시만요. 안 나오시죠? 교재가. 제가 초점 맞추다가 뭘 잘못 눌렀어요. 네. 아, 비디오 이제. 중지를 제가 눌렀어요. 아, 네. 초점 때문에. 다시 또 꺼졌네. 네. 자,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저 방송사고는 이렇게 횟수를 제가 정립해서 나중에 제가 저 마지막 강의 때 한번 이렇게 한턱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짜 최고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네.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6, 1, 7, 3, 2, 5, 1, 7, 8과 같이 합차가 되는 이 세 수를 찾는 거, 이 관계를 찾는 게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른쪽부터 이렇게 윗줄부터 쫙쫙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이런 관계가 되는 게 뭐가 있지? 저는 이렇게 네 줄을 한동안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 있구나. 여기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가 있는데 자,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세로줄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세로줄도. 그 응용연산에서는 이런 문제, 여기 위에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원래 제가 이렇게 못하진 않아요. 자, 근데 세로줄도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서 찾는데 보통 응용연산은 이런 것들이 3개가 나와 있고 네, 지금 많이 찾으시고 계시네요. 제가 못 찾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로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식들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줄 한 번, 세로줄 한 번 이렇게 쭉쭉 찾아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빠뜨리지 않게 차근차근 푸는 거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중간부터 막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꼭 하나씩 빠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페이지는 다른 그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도 천천히 이 페이지를 이제 한 페이지 하고 애가 너무 힘들어 한다면은 다음 페이지는 좀 다른 날 해도 되고 좀 그런 식으로 초점이 계속 좀 문제가 있죠. 네. 제가 이거 책을 갖다가 다음번에 이렇게 좀 많이 접어서 올게요. 이게 요것 때문에 초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책의 높이가 달라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3주차 갈게요. 3주차. 3주차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39쪽부터 먼저 할게요. 39쪽부터. 2주차 39쪽입니다. 자, 39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예요. 아까 제가 가르기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걸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이제 두 수의 합이 3인 경우, 4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를 다 써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개수의 방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아까 거기서 관찰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걸 제가 하나 완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랬죠. 요 순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7, 6, 5 이렇게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에 맞는 걸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7이 되고 6이 되고 5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저는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일씩 커지면은 요거는 일씩 작아진다는 규칙을 알고 있는 경우죠. 하지만 아이들은 요걸 쓰면서 그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규칙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그런 규칙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이 식들을 한 번씩 다 써보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지금 2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두 수의 합이 8인 식들은 내가 쭉쭉쭉 쓸 수 있어. 요 정도는 될 수 있어야 사실은 웬만한 이제 조작 연산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합이 같은 식들을 계속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합이 이제 9까지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합이 2부터 합이 9까지인 걸 갖다가 써보고 합이 2인 건 사실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은 2. 근데 점점 이 식의 개수도 하나씩 늘어나죠. 2개가 되고 3개가 됐다가 8에서는 7개가 되고 9에서는 8개가 되고
10에서는 9개가 되었다가 다시 수가 하나씩 커질수록은 점점 시계 수가 줄어들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 단계에서는 이제 관찰을 하면 재밌죠. 자, 그 다음에 4주차로 가볼게요. 자, 4주차의 4주차는 4주차 아니고 3주차죠. 죄송합니다. 자, 3주차에서는 이 네모가 있는 덧셈을 하는데요. 3주차 네모가 있는 덧셈은 여기 이제 2일차를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50쪽에서는 개수가 있는 걸로 이제 가르치죠. 이거는 아까랑 형태가 같으니까 제가 이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S1권, S2권에서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걸 한 번 더 이제 더하기 1과 더하기 2가 아닐 뿐이에요. 이제 더하기 3, 4인 경우도 하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바로 4주차로 넘어가세요. 자, 4주차의 1일차 한번 볼게요. 4주차 세수의 덧셈에서는 실제로 이 세수의 덧셈을 우리는 보통 앞에서부터 하는 걸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덧셈의 경우에는 사실 뒤에 거부터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밑에 있는 이 문제를 보시면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하고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결합 법칙인데요. 질문 시간 따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채팅에 남겨주시죠. 예, 채팅에 계속 남겨주세요. 질문들 제가 이제 좀 보고 그 질문 채팅 이제부터 좀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계산하는 것도 자기가 편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계산하는 게 낫나요? 뒤에서 계산하는 게 낫나요?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아까 어떤 특이한 수를 말씀드렸는데 12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29 더하기 18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요걸 먼저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더하면 답이 30이니까 30에 29를 더하는 게 받아올림을 덜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순서로 계산하면 받아올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서는 점점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아이들이 이 순서를 하는 것도 편하구나. 그런데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요 방식을 적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하고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계산하고 이런 방법들을 다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4주차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빠르게 S4권 이제 말씀드릴게요. S4권 들어가기 전에 질문 2가지 올라왔는데 네. 받아서 보실게요. 네. 하나는 수의 관계에서 서수와 기수의 정확한 개념을 한번 짚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어려운 질문 하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요 그러면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이 기수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좀 요즘에 좀 잘 안 쓰는데 제가 그냥 순서수와 양해수라는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할게요. 순서수와 양해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건 다 양해수고 순서수는 우리가 첫째, 둘째 하는 그런 수죠. 그래서 초등 교과서에서는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3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칸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양의 수고 이게 이제 순서수예요. 그럼 양의 수는 하나, 둘, 셋 이게 양의 수고 세 번째는 얘가 세 번째야 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서수는 사실상 순서를 나타내는 수기 때문에 이 수들끼리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세 번째와 여섯 번째를 더해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수가 아니라 어떤 수의 순서를 표시하는 일종의 이름수이기도 해요. 이름수하고도 이제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름수 중에 순서를 가지고 있는 수니까 사실은 이 수들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오늘 얘기했던 그 개수랑 그 순서수랑 또 그러니까 개수랑 순서랑은 또 달라요. 개수랑 순서는 제가 수를 파악할 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개수라고 했고 순서에서의 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3, 4, 5, 6 이렇게 수직선상의 수기 때문에 이 개수의 수는 많다, 적다로 표현하는 반면에 순서에서의 수는 그냥 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로 표현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 서수랑은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기 모으기는 숫자 10 이상 몇 가지 연습해야 되죠?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가르기 모으기는 사실
이 책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A단계예요. A단계. 그리고 A단계에서는 가르기 모으기를 하는 거는 10까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10 이상부터는 가르기 모으기가 아닌 이제 10 만들기, 가르기 모으기에서 충분히 한 10 만들기를 한 다음에 10 만들기를 활용한 받아올림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저는 10까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부터는 가르기 모으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S4권을 제가 오늘 좀 원래 준비한 것보다 시간 조절 잘 못했는데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고 제가 부족한 거는 혹시 다음 시간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나 질문들을 좀 받아서 더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S4권은 제거 상황. 그쵸? S4권 잠시만요. 여기 있네. 이거랑 같이. 자, 또 방송사고죠. 오늘 두 번 정립했습니다. 자, S4번은, 자, 일단 먼저, 여기서는 아까 덧셈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뺄셈이 나와요.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의 관계가 나는데, 이 책에서는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응용이라서. 자, 처음에 이 빼기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거 상황과 비교 상황이 나와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 두 가지는 제거 상황하고 비교 상황이 아니고, 제거 상황과 비교 상황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자, 1일차에서 보여주는 게 이 제거 상황이고 2일차에서 보여주는 이게 비교 상황이에요. 이걸 말로써 제가 표현해 보면요. 이거는 9개가 있었는데 4개가 없어졌어요. 이 상황이고 이거는 한 사람은 5개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8개 가지고 있는데 누가 몇 개 더 많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비교 상황과 제거 상황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을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시고 실제 문장제도 여기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구쪽 보시면은 구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은 둘 다 아이스크림이 줄어들고 오리가 날아갔으니까 얘는 제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페이지 뒤에 있는 자 13쪽에 있는 요걸 볼까요? 13쪽에 있는 거는 노란색 자동차는 파란색 자동차도 몇 대 더 많을까요? 그 다음에 구슬은 누가 더 몇 개 많을까요? 요거는 둘 중에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차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차를 구하는 거는 합을 구할 때와 다르게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 된다는 거. 이 점을 6세한테는 꼭 강조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면요. 3주차로 가볼게요. 자, 3주차 덧셈과 뺄셈이었는데요. 자, 3주차 덧셈과 뺄셈을 보시면요. 덧셈과 뺄셈의 관계가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교재에 구현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자, 1일차를 보시면은 1일차에서는 덧셈과 뺄셈이 간단하게 나오고 바로 2일차로 넘어갈게요. 2일차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의 덧셈식이나 하나의 뺄셈식을 두 개의 뺄셈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와요. 즉 우리가 이 그림이 있죠. 4, 2, 6.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가 합차 관계의 수예요. 즉 4 더하기 2를 하면은 6이 되고 6에서 2를 빼면 4가 되고 이 합차 관계가 되는 이 세 수를 통해서 이 네 개의 식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 서구 그 어떤 그 수학 교과서에서는 팩트 패밀리라고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다루는 훈련을 하셔야 사실 우리가 이 뺄셈과 덧셈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뺄셈을 훨씬 쉽게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네모가 있는 연산을 나중에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팩트 패밀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 연습들을 충분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시키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문제도 있죠. 여기 있는 이 문제. 여기 3주차 53쪽에 있는 이 문제도 이 세수가 결국에는 그 이 팩트 패밀리에 있는 관계예요. 4, 5, 9.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작은 수부터 앞에서 넣어본다든지 하는 순서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덧셈식을 만들고 두 개의 뺄셈식을 만드는 게 나중에 이제 P단계, A단계에서 네모가 있는 연산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이제 빠짐없이 연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결국 뺄셈식을 찾거나 덧셈식을 찾거나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뺄셈식을 찾든 덧셈식을 찾든 이 세수를 찾아야 되는 건 똑같아요. 결국엔 이 세수의 관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시간을 좀 관리를 잘 못해서 질문도 많이 못 받고 S3권, 4권은 조금 이제 준비한 것보다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앞에 했던 제가 교재 전반적인 예제는 좀 줄어들 거고 조금 더 문제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함께 이제 풀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조금 시간 아직 있으신 분들 중에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드셔도 되고요. 손을 드셔도 되고 좀 채팅으로 해주시면 돼요. 정지은 정지윤님,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질문 한번 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 소장이 응원해 주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예, 잘 네, 들립니다. 뭔가요? 예, 잘 들려요. 예, 저기, 혹시 이런 교재 같은 것도 혹시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S1, 2, 3, 4를 다 하고 나서 한 네. 번 더 반복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는 이 S1, 2, 3, 4를 풀었는데 아이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1, 2, 3, 4를 풀었는데 다 그냥 원만하게 잘 풀었고 한 95% 이상은 별 어려움 없이 풀었다 그러면은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막혔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1, 2페이지에서 3, 4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기서부터 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했다라고 하면은 이 기본 연산이 잘 안 돼 있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제 생각에는 좀 기본 연산 책들 있죠. 이런 식으로 뒤에 3, 4페이지가 좀 어려운 책들 말고 뭐 우리가 뭐 기본 연산할 때 아까 뭐 기적의 계산법이라든지 뭐 기탄수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조금 더 풀려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3, 4페이지에서 특정한 문제들만 잘 못 푼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P단계, A단계에 계속 나오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P단계, A단계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문제들만 P단계, A단계를 풀 때 한 번 더 S단계를 그 문제들만 복습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소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힘들어서 네.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셔서 힘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힘들어서 못하진 않고요. 듣는 분들이 더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번 처음이니까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다음번부터는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준비 또 오늘 거 피드백에서 할 테니까 이 강의에 대한 의견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아쉬운 얘기 듣는다고 서운해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빨랐어요. 이런 거 100번 말씀하셔도 되니까 꼭 이렇게 강의에 대한 의견들도 도치만 카페나 필적인 카페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소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배고프실 텐데 식사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피단계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2M 굿즈 여기 끼웠어요.